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성서 한국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대단히 크고 심원합니다. 이런 충격을 처음 겪은 것은 아닙니다. 서해 페리오 사고도 있었고요. 삼풍백화점 붕괴도 있었고 성수대교 붕괴도 있었고 대구 지하철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들을 좀 비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는 그 슬픔과 분노가 더욱 깊고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고 구조 가능성이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역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월호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참사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히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직 12명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현재 아직까지는 침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지대한 만큼 분노든 비판이든 그 무엇이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고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 분석들이 제시돼 왔습니다. 침몰이 청해진 해운의 잘못이라면 참사는 정부의 잘못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명에 가까운 이들을 타온 대형 선박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청해진 해운의 운항이 1차적 원인이라면 침몰 직후 제대로 구조활동을 펼치지 못한 해경을 포함한 정부의 대처는 참사의 1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여러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프랑스 역사학자인 브로델이 말한 어떤 역사적 시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적, 국면사적, 구조사적 시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참사가 일어난 것은 4월 16일이었습니다만 참사에는 이 여러 가지 시간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사적 시간에선 사전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해진 해운, 초동 대처에 더없이 미숙했던 해경을 포함한 정부 등의 대응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길게 보면요. 이 국면사적 시간에서는 규제 완화, 비정규직 등 경제사회 구조를 신자유주의로 재편해온 1997년 이후에 우리의 경제사회 체제를 할 수 있는 97년 체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좀 시간을 더 길게 보면 구조사적 시간에서 성장지상주의로 매진해온 결과 나타난 이중적 위험사회가 바로 참사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사적 시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품었던 생각은 세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두렵고 화가 난다는 분노, 그리고 이런 국가가 우리가 소망한 국가는 국가인가라는 회의가 그것입니다.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적 원인은 청해진 해운의 운영에 있습니다. 무리한 증축 등 선박 개조가 있었고요. 화물 적재량 초과,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 등의 관리 부재가 있었습니다. 미숙한 선박 운항도 원인의 하나였고요. 운항에 대한 해경들과 소통 역시 미비했습니다. 선장 등 승무원들의 책임의식 또한 실종됐습니다. 더불어 선박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선극과 한국해운조합 등의 책임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참사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있고 참사에는 이전 정부들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만을 부각시키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매우 엄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가지 좀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세월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역시 재난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신과 큰 상처를 줬습니다. 국정운영의 양대축인 청와대와 내각이 이러하니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분노는 시간이 흘수록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종자를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의 하나는 언론의 보도 태도입니다. 재난 보도의 경우 희생자의 관점에서 사려 깊게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언론들의 부정확하고 비윤리적인 보도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참사에 대한 국민 여론 형성에는 일부 신문 및 방송 매체, SNS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좀 길게 해서 보면 저는 신자유주의의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이른바 그런 진보적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적 요인의 하나였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세월호 안전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선장도 1년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참사에서 분노한 것의 하나는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이 보여준 무책임에 있습니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탈출한 승무원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도덕적 책임 윤리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용이 안정돼 있고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선박직 승무원들의 승객의 안전을 언제나 우선시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형 사고는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의 불안한 고용 상태는 승객들의 안전보다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는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 5조를 개정해 선박의 운항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시켰다는 점이 이번 사고의 원인의 하나를 이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규제 완화를 모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어떤 것은 규제 완화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규제 완화의 목표가 안전을 도외시한 이윤 추구에만 있다면 그런 규제 완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신자유주의의 그늘입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 체제라 할 수 있는 97년 체제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사회 모델은 경쟁을 위한 경쟁에 의한 경쟁의 체제입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이 체제는 미국 사회학자인 세넷이 말한 인간성의 부식,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투쟁해야 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윤리의 실종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좀 더 길게 보면 세월호 참사에는 어떤 구조사적인 측면에서의 배경이나 원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난대처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정부 재난대처 시스템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돌아보면 압축적 발전 과정에서 대형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해 페리오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사고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최근에는 경주 마리나 리조트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처 시스템을 만들어 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던 데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관료주의로 인해 사문화되고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는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간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권적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빈번한 조직 개편은 결국 지속 가능한 재난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사회적 성격 또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사회란 말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울리히백은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에 각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위험이 사회의 중심적 현상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은 측정 가능한 위험과 측정 불가능한 어떤 그런 이 불확실성 간의 경계. 다시 말씀드리자면 객관적 위험 분석과 사회적 위험 인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배계 논리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사회는 압축적 발전의 초기부터 위험 사회였습니다.
산업화된 국가들을 추격하기 위해 성장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런 성장지상주의는 정책 민주주의, 사회적 안전, 문화적 신뢰 등의 가치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오래된 위험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백이 말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위험,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태 위기 등으로 대표되는 위험 또한 공존합니다. 오래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이중적 이 위험 사회가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하인 희법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았습니다. 하인 희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재난이 나타나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재난이 있고요. 29번의 작은 재난이 나타나기 전에는 300번 정도의 이런 그런 재난의 징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그 가장 큰 한 번의 재난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29번의 재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어쩌면 가장 큰 재난이 아니라 29번의 재난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 사회를 미중유의 위험으로 넣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재난의 위험 상황들이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일종의 위기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의 침몰입니다.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가의 침몰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윤리의 침몰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중의 침몰이 사실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돼 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몰은 우리가 일궈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일거에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 현실이 다수의 국민들이 소망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두이 서베이라고 하는 모바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은 57%입니다. 태어나고 싶다라는 응답은 43%입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다가 태어난다를 지금 무려 14% 현재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목된 것은 과도한 경쟁, 치열한 입시,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선 스펙 쌓기 등등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시겠습니까? 진정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가 이런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이 위기의 공동체를 구출하는데 정부의 1차적 역할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국민 다수에게 주고 있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참사로 인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실제 국가라고 국민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새삼 돌아보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사회 위기로서의 세월호 참사에 관한 것입니다. 요컨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현재 서 있는 자리를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97년 경제 위기에 비견할 수 있는 사회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위기란 통합의 위기입니다. 사회 통합이란 사회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고 동료의식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라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게 국민국가라면 어린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정말 국가 아닌 국가에서 우리는 국민 아닌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세월호 참사는 돌아보게 하고 또 깨닫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안전사고로 국한시켜 봐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늘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런 이해와 독해들은 세월호 참사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월호 참사를 대해서 하이니히 법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부각시키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생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에 공동체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즉각적이면서도 심원한 해법을 요청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당장 취해져야 한다는 데 있다면 그것이 심원해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산업화 민주화 모델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언론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서 또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7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입니까? 가족의 사랑입니까? 이윤 추구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유지입니까? 가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입니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국민의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주인처럼 군림하는가? 세월호 참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사진과 그다음에 많은 어떤 그런 사연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안타까운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연단 비슷한 데 위에서 대통령은 서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한 어머니께서 색을 매신 채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부와 국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이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뽑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주인처럼 우리를 저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주인인 우리 국민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주인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왜 주인인 국민은 두 손을 빌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정치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보통 학계에서는 공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은 왜 존재하는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왜 감추거나 왜곡하는가? 언론은 도대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장애가 되고 있는가? 이번 세월호 사건은 이 언론에 대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인간적 가치를 도외시한 채 학벌의 사다리만 오르도록 강요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우리는 언제까지 대체 지속해야 하는 것인가? 역사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가 이루어온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산업화 시대와 87년 이후의 민주화 시대는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궜던 사례라고 손꼽히기도 하고 자부해 왔습니다만 여러분 현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생명경시, 사회 양극화, 부정부패,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다수가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세월호가 아니었던가? 우리 모두는 실종자가 아니었는가? 미래가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인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가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몰 과정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떠난 선장과 선원들에게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침몰 이후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포함한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군상들에 분노했습니다.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이고 왜 인간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사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던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국민적 결심은 시간 속에서 서서히 풍화되어 갈지 잊혀져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성찰적 반성을 세월호 참사는 촉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은 향후 우리 사회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적 방향으로서 반성적 현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개의 질문에 응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반성적 현대화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이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져온 현실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기인식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델의 역사 이론으로 돌아가면 반성적 현대화는 사건과 국면 구조 어느 하나만을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층적인 성찰과 새로운 대안 모색을 요청한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의 측면에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대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국면사적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고 시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조사적 측면에서 사회 통합이 고갈된 공동체의 재구성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지점에 이미 도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제도적 조건은 물론 생명경시라는 문화적 현실은 우리 사회를 아주 낯설고 두렵고 사실상 기이한 사회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가 거듭나기 위해선 생명, 정의, 노동, 복지 그리고 국민의 가치를 사회 발전의 중심에 놓아두고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새로운 판짜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해경 해체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을 내걸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담긴 국면사적, 구조사적 의미를 돌아보면 이런 해법으로 사실 우리 사회의 판짜기를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가치들, 그것은 효율, 성과, 자본, 성장, 그리고 권위입니다. 이런 것들만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미봉적 해결법의 해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감시사회가 강화되고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중심주의는 돌진적 근대화의 그늘이며 오로지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온 돌진적 근대화의 그늘이며 이런 그늘을 올바로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진적 근대화에 대한 근본적 이 성찰과 어떤 대안 모색으로서의 반성적 현대화가 요구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과제는 사건사적 측면에서의 협의의 과제인 재난대처 시스템의 구축과 국면사적, 구조사적 측면에서 국가와 개인의 이중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개인의 이중혁신이 요구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개혁은 물론 주체혁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윤리의 침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고서 제도만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변화했는데
제도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 역시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새로운 재난대처 시스템의 구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위험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것은 5가지입니다. 어떤 사고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전 예방입니다.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가, 사고 자체가, 참사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매뉴얼이 수백 가지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교과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그냥 하나의 표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벌어지는 발생하는 상황과 조건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아주 대단히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러한 재난 컨트롤 타워의 구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사회 조직들은 더욱 다원화되고 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정부와 그것이 어떤 조직이라 하더라도 시민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과의 어떤 그런 생산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위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위험의 외주화를 아예 제도적으로 저는 금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과 안전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런 것을 책임성이 떨어지는 그 외주 기업이나 외주 조직에 맡겨서는 안 되고요.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조직, 책임 있는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전을 경제적 비용으로만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안전은 결코 이것이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설령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안전, 단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하는 안전의 시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협의의 과제가 진짜 당장의 과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나 사건은 언제 다시든지 우리 사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 이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튼튼한 재난대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즉각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원한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국면사와 구조사적 관점에서 광의의 과제입니다. 저는 국가와 개인의 이중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적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변화하지 않고 제도만 변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변화했는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우리의 어떤 그런 생명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관점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이중적 혁신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사회에서 개인으로 나아가고 거꾸로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개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는 살림의 사회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은 저는 과감하게 욕망의 사회라고 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경제는 효율과 성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신자유주의 체제였습니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법치적 권위주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세계화는 무한 경쟁적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욕망의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치는 두 국민을 한 국민으로 통합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하고요. 어떤 성과와 효율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생명과 안전, 무엇보다도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에서도 민주적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세계화도 무한 경쟁적인 세계화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화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살림인가? 이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만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살림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리빙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는 살림입니다. 죽임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림살이로서의 살림입니다. 국민 다수의 과계 및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살림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 양극화로 대표되는 우리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리 다수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져 왔습니다. 이러한 살림살이로서의 살림 역시 저는 우리 사회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정책적 과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를 분단하는 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으로서의 살림입니다. 찢김과 갈라짐을 넘어선 통합, 하나가 되는 이런 살림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살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5가지 제도개혁이 사회적 수준에서 저는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생명 없는 물질 추구, 정의 없는 기업 지배, 노동 없는 경제 성장, 복지 없는 사회 통합, 국민 없는 정부 운영이야말로 사실 우리 사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저는 민낯이라고 생얼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 민주화, 노동시장 개혁, 복지국가 구축, 시민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개혁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제도개혁을 위한 조건으로서 살림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림의 사회를 위한 시민적 정치 세력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닌 어떤 그런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팔로우십이 리더십과 새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도만 바꾼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 이런 바로 우리의 주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에서는 이를 정체성의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감시하는 정체성의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개인이 아니라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 혁신 못지않게 자기 혁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이 개인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살림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욕망의 사회에 대응하는 욕망의 정체성에서 살림의 사회에 대응하는 살림의 새로운 정체성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화폐와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물신주의, 그리고 경쟁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학벌주의, 사회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장소로 파악하는 이기적 개인주의, 어떤 그런 인간을 적극적 주체가 아닌 소극적인 수동적 주체로 파악하는 인간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욕망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 사안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신주의에 맞서는
인간주의를, 경쟁력과 학벌주의에 맞서는 공공성과 패자부활전을, 이기적 개인주의에 맞서는 연대적 개인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가 일찍이 우리 농부 전우익 선생이 말했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존재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만 잘 살면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편에선 실존적인 개체로서도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 개체로서도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견디시기 어려우십니까? 그건 여러분 다름 아닌 외로움입니다. 인간의 절반은 본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100% 모든 이들이 꿈꾸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흐름은 저는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개인주의의 이런 연대를 새롭게 결합시키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 그리고 이 꿈을 바로 지금 여기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 이런 연대적 개인주의가 개인과 공동체의 새로운 윤리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능동적 주체로 우리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체성인가? 정체성이란 여러분 마음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육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파커 파머 이 박사는 퀘이커 교도이기도 합니다. 이 파커 파머 이 박사는 다른 것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치 못지않게 여러분 마음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의도나 청와대에서 일어난 권력 게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커 파머 박사가 얘기했던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가 아닌 새로운 나를 모색하는 것, 새로운 나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놓인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의 정치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감정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지적, 정서적, 감각적, 직관적, 상상적, 경험적, 관계적, 신체적 삶의 방식이 수렴되는 중심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통합되는 곳입니다. 기독교적 언어로 풀어쓴다면 이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 마음의 정치, 마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국가와 개인의 이중혁신에서 개인의 변화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렇습니다. 진보적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도의 개혁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분들은 윤리의 변화를 중시합니다. 저는 둘 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금 제도도 문제이고 제도도 위기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도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의 어떤 그런 이중적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4월 16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소망스러운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참사 이후에 썼던 글에서 한 두세 번 인용한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이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아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비통하게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남겨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이건 바로 4월 16일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오후 5시 정도에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이 엄마 말 못할까봐 적어놓는다. 사랑한다. 이 남학생은 구조됐습니다. 카톡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엄마 말 못할까봐 적어놓는다. 사랑한다. 어머니가 바로 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뭐라고 카톡 메시지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왜? 아들, 나도 사랑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삶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일까요? 지금 이 어린 학생은 바로 죽음의 바로 그 문 앞에서 떠올린 가장 소중한 가치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며 어떤 삶이 소망스러운 삶인가에 대해 저희는 4월 16일 이후의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욕망의 정체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살림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떠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인가? 대체 대한민국은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괴물과도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에 국민의 57%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가? 저는 우리 사회를 일방적으로 미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일방적으로 저는 부정하거나 비판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실제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아까 그 남학생은 여러분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진정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겠습니까? 답변을 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해야만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변화된다면 이 변화를 행동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일찍이 우리 환경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말이 큰 울림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유를, 우리의 상상력을 가둬둘 필요는 없습니다. 전지구적으로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로 여기는 여러분 학동역 사거리 옆에 있는 서울 영동계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것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참여하고 실천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세상은 여러분 혼자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을 이루는 사회입니다. 5천만은 누구나 다 각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만의 작은 우주를 이루고 5천만 개의 우주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여러분 한편에서는 다른 우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같은 이 우주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편적 존재적 특성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우주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차이 속의 공존 속의 차이에 어떤 풍요로운 삶을 일궈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정체성의 정치를 모색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제도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국가와 개인의 이중 혁신입니다. 제게 허용된 시간보다 대략 한 5분 정도 일찍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강의에서 좀 다뤄지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조금 이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